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태권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요,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번 시험을 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대비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랄지 유형 분석, 어떤 DB를 저희가 잘 정리한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표적인 주제와 유형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뽑아서 한눈에 여기 있는 한능검 50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난이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체 난이도는 중입니다. 전근대는 조금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상이고 근현대가 중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지난, 그러니까 33회가 좀 까다로웠고 지난번 34회가 좀 쉬웠어요. 그럼 이번 35회는 지난번보다는 좀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33회와 34회의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 이번 35회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면요, 종래에 비해서 새로운 자료가 좀 출제가 돼서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면 35번 문제에 제시된 사료가 제물포조약과 관련된 사료가 됩니다.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단답형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그 원문 사료가 출제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선생님 교재에도 실려 있고 제가 강의 중에 밑줄을 그면서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겠지만은 보통 독학을 했다거나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사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인데, 이 경우는 이제 신안촌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 지역이 어딘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줬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워낙 재밌게 배웠지만은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혼자 1급 자격증을 따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작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36번 정답 정정 사건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는데 36번의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이 중립화론이라는 건 부들러 6.1중 그래서 1885년이거든요. 정답이 2번인데 아니, 이번에 9편에서 1번으로 정답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즉각 저희가 이것은 정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발표를 했고, 시험 직후에. 그리고 이제 9편에다가 요거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편지를 쓰고 있던 차에 9편에서 스스로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고 혼란스러워 했는데, 이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6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고 9편에서 바로 스스로 정정해 주셨다는 거 혼란스럽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난이도와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도형 표현도를 통해서 한눈에 이번 35회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전근대사,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노란색이 근현대사, 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리고 하얀색이 통합형인데요. 이 전근대사에서 29문제가 나왔고 근현대사 18문제, 그리고 시대통합형 문제가 3문제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능검은 전근대사가 근현대사보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단연 여기는 조선시대 출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1문제가 되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선사시대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여기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정치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치사에서 31문제가 출제됐고 경제넷, 사회 둘,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게 문화사, 기타가 4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잡는 자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잡는다라는 사실 초보자분들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국사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 귀감이 되는 문제를 몇 개 골라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4번 총 5문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사이 시기를 묻는 이런 문제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됩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시기를 보니까 여기 지금 삼국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나라 중에 한 상황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을지문덕이 우문솔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피곤하게 만들고 싸울 때마다 피하고 달아났어요. 우문술이 하루에 7번 싸워 모두 이기니 드디어 동쪽으로 나가서 살수를 건너서 평양에서 30리 떨어진 산에 진을 쳤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는 평양성인데요. 평양성인데 적장, 우문술, 우중문 이렇게도 불리는 놈이 113만을 이끌고 왔다가 여기는 청천강, 살수를 30만을 이끌고 건너왔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퇴각할 때 을지문덕 장군이 공격을 해서 30만 적군을 전멸시켜버린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도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7세기 초반의 살수대첩 배운 대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살수대첩 이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수나라 다음에 이제 생긴 나라가 중국의 당나라예요. 그래서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고구려는 쌓게 됩니다. 대략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쌓게 되거든요. 이 천리장성을 쌓는 책임자가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 다음에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만 안 봐도 알겠죠? 요것은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고 요 안시성 전투에서 적을 잘 막아낸 건 바로 양만춘 장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7세기 초와 여기는 7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는 천리장성 축조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였던 연개소문이 실권자가 되었다. 요것이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예 시대가 다릅니다. 6세기의 내용이 되죠. 이건 7세기의 상황이고 6세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뭐 대놓고 정답이고. 자, 3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한 건 아예 시기가 다릅니다. 세기가 달라. 자, 4번입니다.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결사항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요것도 뭐 연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660년으로서 7세기 후반, 같은 7세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스토리의 정황상 한참 뒤에 백제의 멸망이 되니 이건 7세기 후반의 상황이니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건 이것도 아예 세기가 다르죠. 4세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단은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제낄 수가 있고 조금 걸리는 게 4번이었는데 이 당시의 스토리를 조금만 숙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한참 뒤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어떤 사건과 사건을 두고 사이 시기 혹은 사이 시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자주 출제된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4번 문제를 골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1번을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왕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억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매우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이에 자 포인트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자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이 주자소라는 거는 보통 왕의 업적 그러면 조선시대 그 세종으로 많이 하는데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글자를 주조하는 기관 주자소가 되고, 여기는 태종 때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개미자, 그리고 아들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갑인년에 만들어져서 갑인자다. 개미년, 개미자, 갑인년, 갑인자.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요. 그래도 헷갈리는 학생은 힌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민무지를 제조, 대장으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책임자로 설치하고 민무질 등을 제조로 삼아서 뭐 사서와 경전을 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무질이 누굽니까? 민무구, 민무질, 태종의 그렇죠. 바로 그 처남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된 다음에 외가 친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지를 전부 다 죄를 덮어 씌워 죽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사람이 태종이 아니고 뭐 세종이었다면, 세종이 왕이 됐을 땐 이미 자기 삼촌들 다 죽은 뒤인데 죽은 사람을 제조, 책임자로 앉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자소를 보고 태종으로 유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리까리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런 민무질 같은 이런 스토리적인 인물의 상황을 도입해서라도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사람이 태종이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편전은 세종, 그걸 계승한 홍문관, 왕의 자문기관이 설치된 건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성종 때가 되고요.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자, 동의보감 누가 만들었습니까? 허준이 만들었죠. 그렇죠. 바로 광해군 때 여기는 동의보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치국이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건 세종 때고요.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쪽에 영조 때 편찬된 반찬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조그맣게 있고 전 세계 80%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상 속의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바로 태종 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태종을 보여주면서 자료 제시는 일단 정치사적인 내용을 주고요. 그리고 답은 태종의 문화사적 업적을 고르게 하는 정치사와 문화사의 연합 문제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주 답으로 출제되지 않는, 뭐 보통 세종 아니면 정조였는데 태종을 모셔와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주자소를 물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모군란의 결과인 채물포 조약은요, 이런 사료로는 거의 출제가 직접 되지 않았었는데, 뭐 출제돼도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해라. 뭔가 일본인들이 해를 당했나 봐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본국 공사관에 일본군 약간명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이 얘기는 뭐죠?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군대를 주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모년에 벌어진 군인들의 난동사건 때 우리 군인들이 일본 영사관을 작살내버리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여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적 측면에서 우리 군대를 조선국에 파견해야겠다라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물포조약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모군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갑신정변이겠어요? 이모군란이겠어요? 정답은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정답 1번. 바로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봤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 전까지는 단답형으로 나오던 어떤 그 조약의 원문 사료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의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찝어주는 원문 사료도 선생님이 줄쳐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히 봐야겠구나라는 걸 귀감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3번입니다. 가적에서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 아주 골고루 골라봤는데, 자,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볼게요. 자, 1920년대에서 30년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 신안촌이 나왔습니다. 신안촌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새로운 한국인들의 촌락 신안촌, 바로 연해주가 됩니다. 한자로 해삼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신안촌이 연해주에 있다는 걸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연해주에 서련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자,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합니다. 이건 바로 여기는 서간도 삼원보가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미주가 됩니다. 지도에 그릴 수가 없네요. 미주.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만듭니다. 자, 업을 권장하는 권업회, 어찌 보면 직업 속에서 같지만 대한광복군 정부의 전신이었죠.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바로 정답 3번이 되고요.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역시 미주가 됩니다. 대한인국민회.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북간도에 있었습니다. 명동 지역에 있어서 명동학교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특정 키워드를 주고 그 지역과 관련된 독립운동사 전반을 묻는 형태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유형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50번입니다. 현대사에서 하나 나와줘야겠죠.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 통일 문제는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번 정부의 통일 정책은 기존의 그 보수 정권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시사적으로라도 여기는 통일 쪽은 반드시 우리가 꿰고 있어야겠다. 자, 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막됐대요. 다 끝났습니다. 자, 올림픽을 개최했던 대통령 누굽니까? 바로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답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남북조절위원회는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즉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남북조절위원회고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답입니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성공단 건설 사업 시작은 DJ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반드시 핫한 키워드로 급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한능검에서는 꼭 50번 문제를, 그러니까 1번 문제 빗살무늬 토기가 딱 그냥 꿰고 있듯이 50번 문제는 통일 문제가 이미 그냥 땅을 다 사뒀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그럴 것 같아요. 5년 이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일 문제 꼭 기억하라는 이유에서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회 한능검 한눈에 볼 수 있는 총평 및 어떤 문제풀이 강의를 했는데요. 어때요? 한능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절대 혼자서 독학으로는 한 번에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답답하고 두려우시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워리 하십시오. 여기는 태권의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be happy해지실 것이고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태권의 손 잡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